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는 좋죠, 오늘? 문제 좋지 않냐고요? 문제. 네. 이거는 꼭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 올해 강의하는 문제 중에서 어쩌면 이게 최고 좋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막판에 미리 10월 달에 주면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아직 2달 남았으니까 이걸 계속 찾아보고 확인해서 꼭 숙지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자, 그러면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입니다. 1번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 및 그 관계, 주택 취득 목적, 법인이 매수인 경우 신고해야 됩니다. 예, 1인 법인 만들어가지고 이게 탈세하고 이런 게 많이 적발되어가지고 미성년자가 법인 만들어가지고 이제 법인은 규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취득세도 법인은 12%죠. 그 법인에게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 거래 가격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법인인 경우 거래 지역과 가격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하는 건 맞는데 증빙자료는 투기과일지구만 제출한다고요. 법인이라도. 법인의 경우 조정대상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은 제출해야 되죠. 근데 증빙자료는 투기과일지구인 경우만 금액과 상관없이 제출한다고요. 증빙자료 이 말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비규제 지역이라도 6억 이상입니다. 6억 초과가 아니고 이상. 6억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투기과일지구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전부 증빙자료 제출해야 된다. 지금 군포는 투기과일지구죠? 조정대상지역이고 그럼 자금조달계획 증빙자료 다 제출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하고 통지해야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 통지하고 시도의사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를 하고요.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되며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 공고 내용, 허가구역 지정기간 이거는 아직 출제되지 않았고 기출문제 아닙니다. 근데 이게 2017년에 옛날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다가 2017년도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넘어왔다고요. 옛날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됐어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그 다음에 허가구역 내 토지의 면적, 용도 지역, 그리고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의 지적도 임야도 이게 틀렸습니다. 대상 면적, 지적도 임야도가 아니라 지형도입니다. 지형도. 지형도라고요. 공법에 보면 지형도면 곳이라는 말이 있죠. 자, 지적도 임야도는 평면도입니다. 평면도. 그리고 지형도입니다. 답은 지형도라고요. 지형도는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게 지형도고요. 지형도면은 이 지형도에다가 그 도시계획 내용까지 상세하게 표시한 도면이 지형도면입니다. 그 지적도 임야도가 아니라 지형도라고요. 지형도.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총사방 개개 입주간 앞에서 했죠. 총사방 개개 입주간 이거네요. 건축법상 처음에 공사할 때 하는 게 허가받는 거고요. 허가 끝나고 나서 사용 승인,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 주택법에서는 사용 검사죠. 허가, 이게 왜 이게 사용 승인, 사용 검사 받은 날을 광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축 연도를 알려고 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완공된 지 얼마 됐는지 알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허가받은 날 필요 없다고. 허가받아 놓고
착공을 늦게 할 수도 있잖아요. 1년 있다 착공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허가 받아놓고 언제 완공된 날짜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사용 승인, 사용 검사 받은 날이지 건축 허가 받은 날,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 아니죠? 이게 공법에서 중요하잖아요. 건축법하고 주택법 비교하는 거.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 끝나고 나면 사용 승인,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끝나고 나서 받는 게 사용 검사. 또 임시 사용 검사라고는 안 하고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하죠. 주택법에서. 주택법, 건축법 비교해야 됩니다. 문제 좋죠? 2번이 답입니다. 이 공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푼다고, 이거. 좋으네요. 이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들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계산하기 힘들지 모르지만 계산기 없이 계산하도록 지금 기준금리 1%를 기준으로 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만들고 나니까 기준금리 0.25% 올라가 버렸잖아요. 지금 0.75%죠? 근데 0.75%면 계산기 없으면 계산이 안 돼. 그래서 1%를 기준금리 하라고 했어요. 자, 그 손해배상액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세 개 중에 가장 큰 금액. 지금 1억에 25만 원이네요. 1억을 월세로 돌리면 기준금리 몇 %로 계산하라고 했어요? 기준금리를 1%로 가정하면은 기준금리 더하기 2%잖아요. 그럼 지금은 2.75%인데 그러면 계산기 없으면 계산이 안 된다고. 그래서 1% 우리 시험 볼 때는 또 올릴 수 있어요. 지금 기준금리는 3개월마다 한국은행에서 고시하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어요. 또 1%로 시험 볼 때. 시험에 기준금리는 몇 %라고 준다고 기준금리를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 계산하기 쉽게 1%로 하면 1% 더하기 2% 하면 3%죠? 그럼 1억을 월세로 돌리면 300만원 1년에 300만원 나누기 12달 하면은 계산기 없이 계산하도록 했어요. 25만원. 전세를 월세로 환산하면 25만원. 원래 월세 25만원. 그러면 환산월 차이면 얼마예요? 50만원이죠? 환산월 차이면 전세하고 월세를 다 합해서 월세로 전환한 거잖아요. 그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 게 25만원이라고요. 원래 월세 25만원 있으니까 환산월 차이면 50만원. 그럼 3개월 환산월 차임 하면은 150만원. 요 150만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 이렇게 세를 놓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얼마를 세를 놨다고 했어요? 1개월 후에 2억에 50만원 월세 놨으니까 이 2배로 올린 거잖아요. 그럼 환산월 차임이 50만원인데 2배로 올렸으면 환산월 차이면 한 달 차이 나는 게 얼마예요? 50만원이죠? 차이 나는 게 50만원이잖아요. 50만원 곱하기 24개월. 그 다음에 실제 손해입은 게 80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800만원. 이거 1200만원 중에서 가장 큰 금액. 답은? 5번이죠? 이해 잘 안 돼요. 이해 다시 설명해요. 손해배상은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에 전세에 있다가 그대로 다른 세입자, 현 세입자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한테 그대로 1억에 세놨어요. 더 올린 것도 없이. 그럼 손해배상 해요, 안 해요? 해야 된다고. 그래도 3개월 환산월 차임. 그럼 50만원이니까 3개월이면 150만원이 되겠지. 안 올리고 그대로 세를 놔도. 그럼 만약 이사비하고 이런 거 손해 입은 게 300만원이라면 큰 거 300만원 손해배상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는 세를 올렸잖아요. 지금 1억에 25만원인데 2억에 50만원 올렸잖아요. 그 차이 나는 거 24개월분 손해배상 해야 된다고요. 차이 나는 환산월차임, 월차임. 이게 1억에 25만원이 환산월차임이 얼마라고 했어요? 두 개 합하면 5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2억에 50만원을 올렸으면 차이 나는 환산월차임이 한 달에 얼마냐고요? 50만원이잖아요. 그 24개월 2년분 하면 1200만원이라고요. 이해 안 돼요? 세 개 중에서 큰 거라고 했잖아. 세 개 중에서 큰 거. 3개월 환산월차임, 그 다음에 현 세입자에게 놓는 월세하고 환산월차임하고 다른 사람의 새로운 세입자를 받은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 지금 1억에 25만원에 2억에 50만원을 올렸으면 그게 차이 나는 환산월차임이 50만원이라고. 전세를 월세로 환산하면 25만원이라고 했잖아요. 1억이 1% 기준금리 1%라고 가정하고 더하기 2% 하면 3%잖아요. 1억에 3% 하면 300만원 나누기 12달 하면 25만원 한 달에. 그럼 월세 원래 25만원 있던 거 하면 환산월 차임이 50만원이잖아요.
그럼 2배로 올렸으면 차이 나는 환산 월차임이 50만 원이잖아요. 곱하기 2년분 24개월 1200. 어려워요? 연구 좀 해보세요. 문제는 잘못된 거는 없으니까. 연구해도 도저히 안 되면 포기해야 돼. 지금 도저히 안 되는 거, 수학적 기초가 없어서 곱하기 24가 안 나오면 그건 포기해야 돼요. 학계론 계산하는 문제 지금 도저히 안 되면 수학적 기초 해가지고 안 된다고 지금 곱하기 더하기가 뭔지도 모르면 그런 거 포기해도 학교 갈 수 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이 포상금 계산하는 것도 나왔고요.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 해마다 나옵니다. 포상금 계산하는 거 3번 나왔고요. 이거는 조금 전에 한 문제는 이게 작년 7월 31일 생겼으니까 아직은 안 나왔어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계산기 없이 최대한 계산할 수 있도록 문제 냈잖아요.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요. 앞에 문제하고 사실은 조금 똑같네요. 거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뭡니까? 지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닌 거. 아까 앞에 나왔던 지문들이죠. 허위매물, 가짜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이거네. 지금 마지막으로 이게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관 이런 거 표시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앞에 문제하고 거의 유사한 문제는 답 4번입니다. 비업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자, 그래서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하여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부, 관직, 쌍투, 시공시할 때 시세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여기 있는 거 지금 기업부터 미음까지 이 5개가 가짜매물 올린 거라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광고하면서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관 표시하지 않거나 보조원 이름을 표시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조원 이름으로만 광고하면 그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 이름으로 광고하면서 보조원 이름을 추가로 적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앞에 문제와 유사한 거네요. 4번이 정답이고요. 자, 농지법 요거는 8월 17일 이달에 바뀐 내용입니다. 공법 선생님한테 설명드렸죠? 이행강제금 설명드렸잖아요. 공법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올해 8월 17일 날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번 달에 따끈따끈한 문제죠. 자,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농지 소유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게 올해 문제 아니네. 제가 말 잘못했네. 이게 작년에 바뀐 거네요. 지금 나 올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농지법 나와가지고. 작년에 뭐라고 바뀌었냐면 이게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이게 신설됐어요. 팔아라고 하니까, 기껏 팔아라고 하니까 자식한테 팔고 배우자한테 팔고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한테 팔면. 그래서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이게 신설됐습니다. 자, 이게 어떤 분이 질문하시던데 제가 이게 올해 바뀐 게 8월 17일부로 이제 아예 처음부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았으면 처분 의무기간 없이 곧바로 처분 명령할 수 있어요. 6개월 이내. 왜 시형 광명에 LH 직원 투기한 거 그거 처분 의무기간 1년 주고 또 6개월 지나야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1년 6개월 지나버리면 이미 수용보상금 받고 다 끝나버린다고요. 그래서 처음 바로 그냥 처분명령하고 6개월 지나면 이행강제금을 25% 부과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받은 경우는, 근데 처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게 아니고 추후에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입니다. 인정한 경우 이런 경우는 처분 의무기간 1년 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는 의무기간 줄 필요 없이 곧바로 처분 명령을 할 수 있다고요? 달라요. 그게
자, 그 다음에 60세 이상,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게 더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만 위탁 경영이 가능했어요. 옛날에는 5년 이상 농사 짓던 사람 60세 이상으로서. 근데 지금은 농사 지으면서 농업인은 이렇게 했잖아요. 농사 안 짓는, 옛날엔 농사 안 지을 때만 위탁 경영, 임대차, 사용대차 가능했는데 지금은 60세 넘고 5년 이상 농사 지었으면 직접 농사 지으면서도 임대차 할 수도 있다고요. 농업인은 이 말이 신설됐어요. 옛날에는 더 이상 농업 종사하지 않는 자만 위탁 경영이 가능했는데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농지를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3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주말 체험용 농, 세대원 각각이 아니라 전부 합산, 10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 이게 중개실무에 가장 많이 나왔다고요. 10번 이상 나왔던 지문입니다. 이 지문이 중개실무에. 자, 답은 4번이네요.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이런 거는 3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단연생 식물 재배지. 임차인이 설치했잖아요. 설치 비용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비닐하우스. 임차인이 설치했으니까. 그래서 5년. 단연생 식물 재배지도 5년이죠. 최단기 존속 기간. 오늘 해드렸죠, 프린터. 최단기 존속 기간. 오늘 해드린 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농지법 이행강제금이 25%로 바뀌었다고. 옛날에 20%였는데 1년에 8월 17일 날 개정됐다고요. 거기에 최단기 존속 기간도 있죠. 최단기 존속 기간 농지 원칙 3년인데 단연생 식물 재배지나 비닐하우스를 직접 임차인 설치한 경우는 5년이라고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내드린 거 이행강제금. 수정이 안 되었어요? 몇 번에? 뭐? 100분의 25가 100분 25가 아니고 100분 20으로 되어 있어요. 네. 네. 좀 전에 받았는데. 몇 번에? 몇 번에? 아, 부동산 실명법. 실명법 보고 있으면 안 되지. 그 농지법. 그 다음 페이지 봐야 돼. 농지법. 죄송합니다. 2페이지 메뉴에 있네. 2페이지 메뉴에 밑줄 치놨잖아요. 네. 이게 4개를 비교해야 돼. 제가 건축법도 해드리려다 건축법은 공법이라서 제가 좀 손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건축법 이행강제금 1년에 2회 범위 내에 쓰죠? 건축법은 2회 범위 내에 쓰잖아요. 2번. 장사법하고 장사 등이 가는 법률하고 건축법은 2회 범위 내에서 농지법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이 가는 법률은 1년에 한 번. 실명법은 1차 이행강제금 10%, 2차 이행강제금 20%잖아요. 공법에 건축법 이행강제금 시험에 출제됐어요. 기출문제. 그 건축법은 지금 제가 내드린 포인트는 없어요. 건축법하고 여러분들은 같이 비교를 하셔야 돼요. 5개,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게 5개 있어요. 여러분들은 공법도 봐야 되니까 건축법까지 같이 보시라고. 최단기 존속 기간. 자, 3년, 원칙 3년인데 예외 5년이라고 했어요. 자, 5번이, 답은 4번이고요. 4번이 틀렸고요. 5년이라고 3년이 아니고, 이게 5번도 신설됐습니다. 모자, 건강보호 등을 위해서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 경영 또는 임대, 무상 사용돼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하가 아니라 미만인 경우도 추가했다. 지금 뭐 국회의원도 아버지 농지법 위반 이렇게 나오잖아요. 농지법 이거는 걸고 넘어지면 우리나라 농지의 58%가 비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대요. 지금 자경 농업을 하는 게 거의 40%밖에 안 돼요. 원래 헌법에 보면 농지는 국가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견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노력 안 하는 국가 처벌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헌법에? 헌법은 처벌 규정 없어요. 대통령 헌법 위반에도 처벌 규정 없어요. 단지 파면돼요. 탄핵돼요. 탄핵.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면. 헌법은 처벌 규정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국가가 경자유전의 원칙을 견지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별로 노력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경농업인이 반도 안 된다니까. 우리나라 돈 되는 땅은 다 도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요. 지금 시골 사람들은 완전히 영원히 개발 안 될 땅만 가지고 있어요. 농지. 6개월 미만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42번에 몇 번에 있나요? 그 6개월 미만 42번에 있죠? 이거 왜 그렇게 했어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30% 넘죠. 공공부장인 경우. 빨리 자녀 놓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나라 200년 지나면 이대로 간다면 멸망하고 없대요. 한 명도 없어진대. 전부 다 애를 안 낳으면. 그래서 애기 낳으면 6개월 미만인 경우 위탁 경영할 수 있다. 저는 어머니가 저 놓고 나서 바로 모심으로 나갔다더라고요. 할머니한테 혼났다더라고. 좀 젖먹인다고 좀 있다가 왜 빨리 안 나가냐고. 그래서 바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바로 애 놓고도 바로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6개월간은 임대차 남한테 농사지라고 할 수 있다고.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분만 후. 이것도 그냥 제가 만든 겁니다. 기출문제도 아니고. 근데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 판례가 있거나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입니다. 우리 법이 완벽하진 않아요. 이게 중개라는 말은 용어정의가 2조에 있는데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어요. 뭐가 중개행위인지 명문 규정이 없다고요. 근데 시험에는 중개행위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그럼 중개와 중개행위를 구분하는 것은 뭐냐면, 중개는 우리 법 조문에 있어요. 법 제2조 중개란 중개사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병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중개는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어요. 권리금 알선하는 것은 중개가 아니에요. 중개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사물이 아닌 걸 알선하는 건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 규정도 적용이 안 되고, 개업공개사 아닌 자도 중개해도 돼요. 권리금은. 이 법상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개를 구분할 실익이 있고요. 중개행위는 왜 구분하냐면 법 제30조 손해배상할 때 중개행위와 관련된 걸 손해배상해야 돼요. 그 중개행위는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판례는 중개보다는 더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중개행위는. 그럼 예를 들어서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무소에 손님이 매도인한테 전달해달라고 맡겨놓은 계약금을 떼먹으면 그게 중개행위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중개행위 아니면 중개사고만 손해배상하잖아요. 보험금 주는 게. 그 중개행위가 아니면 손해배상할 필요가, 보험금 못 받는다고 중개행위 아니면. 중개행위를 구분한 이유는 중개행위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험금이나 공제금을. 중개사고만. 그래서 중개행위를 구분한다고요. 지금 옳은 거에 틀린 거에 다툼이 있으면 볼 수 있는 것은 예, 기억 볼 수 있네요. 이게 뭐냐 하면, 기억은 판례입니다. 뭐 제가 제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요. 판례가, 예를 들면, 세입자가 불안해한 거예요. 이거 보증금 이렇게 많이 걸어가지고 시세나 비슷한데 이거 떼이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개업공개사가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 안 떼고 확실하게 받아 나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행 업무에 관여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사 가는 날 주인이 은행 융자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전입신고하고 이사 가는 날. 그럼 저당권은 당일날 효력이 발생하고 임차권은 대항력이 전입신고한 다음날 발생하잖아요. 이사 가는 날을 해버리면 은행 융자가 먼저 우선 배당받죠. 그 세입자가 배당을 다 못 받은 사안에서 개업공개사는 네가 분명히 안 떼이고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 확정일자만 받으면 해가지고 보험금 청구하면 보험금 줘야 된다. 안 줘도 된다? 줘야 된다고요. 중개행위라고요. 판례가. 그거는 사회통념상 옛날에는 중개실무는 계약 성립 시까지만 중개실무고 계약 성립되고 나서는 개업공개사 책임이 아니라고 봤어요. 학자들은. 근데 판례는 이행 업무에 관여하는 것도 중개행위다. 의무 실현에 관여하는 행위도 중개실무다. 이거 판례입니다. 판례. 중개행위다. 그래서 손해배상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뢰인한테 뭐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겠죠. 확정일자 받으면 거의 보증금을 떼일 우려는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뭐 확실하게 받아 나온다 이랬다가 만약 그걸 녹음해놓으면 나중에 손해배상 해야 된다고요. 요즘 녹음 기능이 얼마나 뛰어난데 전부 다 녹음 다 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요게 니은은 기출문제입니다. 니은은 기출문제인데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받아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갑. 대여받아서 하면 이게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대여받아서 하는 사람. 무등록 중개업자라고요. 대여받았으니까 자기 건 없잖아요. 자격증 등록증이. 무등록 중개업자인데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사무소를 방문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행위. 무등록 중개업자가 손님이 와서 세 좀 구하려고 왔는데 하니까 내 건물이 있다 라고 속였어요. 실제 건물주였는데 망해가지고 건물 팔아먹고 없는 상태인데 자기 건물이 있다고 방 보여주고
보증금 받아먹고 떼먹고 안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손해배상 보험금을 청구한 거예요. 협회 공제금을 청구한 거예요. 협회 공제 그 변호사는 이런 것까지 사기친 것까지 보험금 다 주고 나면 망한다 보험회사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 판례는 이런 것까지 중개행위로 볼 수는 없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형사 고발함으로써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음으로써 합의를 안 하면 더 무겁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런 것까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중개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판례예요. 이거 암기해야 돼. 이해 안 되면. 기출문제 나왔다고 이거. 니언. 이런 건 중개행위 아니다. 보험금 못 받는다는 얘기. 무등록 중개업자한테 그 중개를 의뢰하면 보험 못 받아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험 가입은 안 돼 있잖아요. 물론 빌려준 사람이 보험 가입돼 있지 빌린 사람은 가입 안 돼 있죠. 어쨌든 이게는 뭐 법조문이 아니라 판례가 이런 거는 중개행위가 아니다. 이런 것까지 보험금 다 지급하면 진짜 보험회사 망한다. 그래서 이거는 판례가 중개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대행, 분양대행 이런 거는 중개행위가 아니니까 중개가 아니니까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고요. MGM, 분양대행하고 MGM 받는 거, 관리대행 수수료 받는 거 이런 건 중개보수 아니라고요. 중개라면 중개보수를 적용하죠. 그 중개보수 아니니까 우리 그 법 제14조 우리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는 겸업할 수 있는 6가지는 중개가 아닙니다. 중개가 아니니까 중개업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중개보수를 적용받는 게 아니라고요. 분양대행이라든지 관리대행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삿짐센터 도배업체 알선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다. 중개가 아니므로 그러니까 많이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리얼 이거는 판례고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왔죠. 나온 적이 있는 게 아니라 10번 정도 나왔네요.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은행 융자를 알선하고 커미션을 0.3% 정도 줍니다. 은행에서 개업공개사에게. 그래도 그건 중개보수기 때문에 0.3%밖에 안 줍니다. 받아먹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개업공개사는. 근데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이게 대출을 알선하고 커미션을 계속 받아먹으면 저당권 설정 알선했기 때문에 그건 중개고, 중개를 계속 반복하면 중개업이다. 등록을 안 하고 했다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예요. 그 중개다 이거 판례. 시험에 10번 이상 나왔던 지문입니다. 미엄. 리얼. 미엄도 이건 최근에 시험에 출제됐죠. 기출문제. 금전채권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것은 중개가 아니다.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 적용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판례가 보면 뭐 어떤 거냐면 채무를 탕감해 주기로 했어요. 금전채권을 탕감해 주기로 하고 대가를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그럼 탕감시켜 주는 대신에 수수료를 뭐 몇천만 원 받아먹었어요. 개업공개사가. 받아먹어도 그건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금전채권. 당사자 간에 돈 빌려준 거 그냥 1억 빌려주는데 그럼 5천만 원은 탕감하고 5천만 원만 갚도록 서로 합의시켜주고 개업공개사가 1천만 원 받아먹었어요. 그래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갚을 거 1천만 원 갚을 거 있는 사람이 그러면 5천만 원 탕감시켜주면 내 1천만 원 줄게. 중개보수는 그렇게 어떠한 명목으로도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잖아요. 판례입니다. 시험에 기출문제도 나왔고요. 뭐 제가 임의로 한 거 없다고 다 판례가 있는 거라고 근거 자료가. 답은 2번입니다. 2번. 기억하고 그 다음에 리얼 이 두 개, 기억하고 리얼 두 개가 중개 또는 중개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기출문제에 이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기출문제에. 자, 이게 최근에 신설됐죠. 작년에 7월 31일 이게 주인이 직접 산다고 세입자 내보내놓고 다른 데 세를 놓으면 세개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 큰 금액 손해배상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다른 데 세를 놨는지 안 놨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동주민센터에 보증금이 얼마인지, 임차인이 누군지, 그 다음에 임대인이 누군지, 확정일자 받은 날, 전입신고한 날 이런 걸 열람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안 돼. 이거 주민등록번호 뭐하려고 하려고 해요.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이거는 앞자리라고 돼 있나요? 앞자리 안 돼 있는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거래 당사자 즉 임대인 임차인만 열람 요청할 수 있어요. 거래 당사자만.
이해관계인이나 거래 임대차 계약을 이해관계인은 이거 인적사항 요청 못하고요. 이해관계인은 그냥 열람 요청할 수 있는데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전세입자도 포함된다고요. 그러나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열람 요청할 수 있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이런 거 기출문제 출제를 했습니다. 인적사항은 당사자만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요청할 수 있고 뒷자리는 요청 못해요. 임대차 계약 당사자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는데 소송해야 될 수도 있잖아. 보증금 돌려달라고. 그러면 열람 요청할 수 있다고 인적사항까지. 왜냐하면 소송하려면 원칙적으로 인적사항이 있어야 되거든요. 당사자를 특정해야 된다고 소송하려면 뭐 형사소송은 당사자 특정 안 하고 불상자 누군지 모른다. 누군지 몰라도 할 수 있어요. 저도 누군지 모르고 한번 형사소송 한번 해봤어요. 제가 뭐 이게 SNS 카페나 밴드나 뭐 이런 게 여러 개 있는데 거기다 계속 악성 댓글 달고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누군가가 강의도 못하는 게 여자만 밝히고 돈만 밝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댓글을 집중적으로 다니까 이상하잖아요. 학생이 그렇게까지 집중적으로 하진 않는데. 그래서 불상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 캡처해가지고 화면 캡처해가지고 불상자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명예훼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해가지고 고소하니까 다음 이런 데다 압수수색 해가지고 누군지 다 인적사항 알아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진실대로 제가 만약 돈을 밝혔다 하더라도 그건 명예훼손 해당됩니다. 그럼 밝히지도 않았는데 밝혔다 했으니까 허위사실 유포는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19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인 및 피신고인. 피신고는 신고당한 사람이죠. 피신고인의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전자문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서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되고요. 3번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해당 요구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통보해요? 신고센터. 3번이 틀렸네요. 신고센터가 이제 국토부 장관에게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신고센터가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한국부동산원은 신고센터의 업무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요게 뭐 질문하는 분들이 있던데 이 신고센터의 업무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법률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령에 보면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자꾸 질문하는 분이 있더라고. 할 수 있냐 한다가 맞냐 둘 중에 하나 빨리 답해라 이러니까 저한테 자꾸 강요하니까 상당히 참 난처하던데요. 그 법률에는 위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위탁하려면 반드시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야 된다 이런 취지예요. 그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한다 이렇게 나와도 무조건 X하지 말라고요. 법률에는 위탁할 수 있다. 대통령령에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려면 한국부동산원에 해야 된다. 현재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법 자체가 논리적으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너무 논리적으로 따지면 안 되고요. 출제한 사람이 의도하는 만큼만 생각해야 돼. 너무 깊이 해도 또 틀려요. 20번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올해 개정된 내용이네요. 옛날에는 관보 및 일간신문이었는데 지금은 일간신문, 방송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된다고요. 관보 및 일간신문이라고 해서 X라고요. 올해 바뀌었다고 이게. 기본서에는 아마 이게 바뀐 게 반영 안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은 이게 60일이 아니고 90일 이내에 여기에 관보, 방송,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된다. 계략적 사항도 마찬가지예요.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됩니다. 매년 2월 말까지. 옛날에는 2월 28일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뭐 말이나 28일이나 같지만 어쨌든 이거 옛날에는 두 군데인데 지금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시험, 이거 다 1번, 2번 똑같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뭐 감정평가사나 다른 시험도 다 마찬가지예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험은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포상금 지급 대상,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거래 질서, 결혼행위 신고센터 또는 고발한 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에 보면 옛날에 무부양 3개였습니다. 무부양 3개였다. 무부양,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대여 3개였는데 지금은 광시, 공시 4개가 더 신설됐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한 경우,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개가 추가됐죠. 올해 바뀌었습니다. 리얼 리얼 틀렸습니다. 이게 입법 예고될 때는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하라고 했어요. 그럼 세입자가 있으면 개업공개사가 현 세입자한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건지 안 할 건지 확인하라고 했어요. 그 제가 봐도 말이 안 되더라고. 저도 국토부에 건의했어요. 그럼 개업공개사 현 세입자 못 만나면 중개 못 하는 거죠? 현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했는지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하도록 입법이 예고됐었다고 처음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개업공개사가 어떻게 남은 세입자 전화하면은 세입자가 뭐라 하겠어요? 네가 뭔데 나한테 전화하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이 확인해야 돼. 주인이 확인해야 되는데 물론 확인 안 하면 확인 안 했다고 체크만 하면 돼. 확인 안 했다고 거래 못 하는 건 아니죠. 그 대신에 매수인한테 체크를 해야 돼. 확인 못했음, 확인사항 없음. 그 체크를 하면 매수인이 그러면 안 살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 사람 어떻게 할 건데 세입자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갭 투자면 가능하겠지만 직접 확인한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갱신요건을 행사했는지 개업공개사가 현 세입자한테 남은 세입자한테 확인해 줄 의무는 없다고요. 주인이 확인했으면 확인했다고 체크하면 되고 확인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확인하지 않았으면 그 확인설명서 서식에 체크하도록 올해 신설됐습니다. 서식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반 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 각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한다. 가중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옛날에 입법 예고될 때는 2년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입법 예고됐었습니다. 이렇게 입법 예고됐어 가지고 아마 기본서인가 요약집인가 지금 어딘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2년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기본서인가 기본서인지 요약집인지 어딘지 기억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2년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기본서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2년이라고 입법 예고됐었는데 이게 6개월로 바뀌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2년까지 여러 개를 동시에 위반할 수 있잖아요. 뭐 확인설명서 교부도 안 하고 계약서 교부도 안 하고 보존도 안 하고 이러면 뭐 3개월 여러 가지 위반했잖아요. 다 합하면 옛날에 최대 2년까지 가능하도록 입법 예고했는데 어차피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별 의미는 없죠. 예를 들면 지금 3개월짜리도 있고 기준 1개월짜리도 있잖아요. 업무정지 개별 기준이. 그럼 3개월에 2분의 1을 더한다고 그럼 4.5개월 더하기 1개월 해서 5.5개월 업무정지 할 수 있다고요. 2개를 이렇게 위반하면.
예를 들면 확인설명서 교부하면 3개월, 그 밖에 위법 또는 위법에 의한 명령하면 위반하면 1개월이잖아요. 의무정지. 동시에 두 개를 위반했다고. 그러면 3개월, 1개월인데 거기 3개월짜리 2분의 1을 더한다고요. 1.5개월을. 그러면 5.5개월은 가능하다고. 6개월은 초과할 수 없죠. 이거 올해 신설됐습니다. 근데 크게 옛날에 2년이면 좀 의미가 있는데 지금 그대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번에 8월달 모의고사에 보니까 이거 9개월 초과할 수 없단가 이렇게 나온 것 같던데 맞아요? 요번 8월달 모의고사는 좀 쉬웠죠. 비교적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었죠. 크게 어려운 건 없었는데 이게 저하고 좀 약간 명문 규정이 없는데 약간은 조금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게 다른 출판사 모의고사에도 그런 게 있던데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후에 분묘를 설치해도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나 기간 제한은 없다 이런 취지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조금 그거는 그 법조문도 없고 아직 판례도 명확하게 없기는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2001년 1월 13일 이후에는 이제 매장 기간이 30년, 한 번 연장해도 30년이잖아요. 그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된다고 돼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근데 물론 당사자 약정으로 정하면 달리 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번 8월달 모의고사에 나왔던데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요.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후에 설치된 분묘도 분묘기지권 인정되는지 여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정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설치한 거는. 다만 지금 판례가 30회, 31회 두 번 나왔는데 1995년도에 설치됐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아직 20년이 안 지나도 지금 현재 20년 지났다면 시효 취득하죠. 그 약간 논란이 그런 건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만 안 되고 나머지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라는 취지로 이번 8월달 모의고사에 있는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규정은 없다고요. 어쨌든 시효 취득은 안 되는 거 확실합니다.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취득을 묘를 설치한 경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딱 매장 기간을 못 박아놨잖아요. 30년 한 번 연장해도 최장 60년밖에 안 된다. 근데 분묘기지권은 우리가 영구무한히 존속된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이제 타인묘지에 자연장지 등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그 자연장지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명문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분묘기지권은 사실 인정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조금 견해가 다른 부분이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럼 너무 강사들마다 견해가 다른 거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시험에 그런 건 거의 안 나왔으니까 시험에 나왔으면 명확하게 정리됐을 거 아니에요. 안 나왔기 때문에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업 등록관청은 모니터링 하려면 등록관청이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되니까 누가 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데 이게 이제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이 되어 있다고요. 표시광고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법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데 누가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부동산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부동산원은 아니네요.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한국부동산원이고요. 요거는 4군데 있죠.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4군데.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은 4군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몇 개인가 이런 거 하면 이거 다 풀어놓고도 지금 몇 개인지 또 세보다 보면 2개, 옳은 게 몇 번 몇 번이에요. 그러면 미영하고 디귿, 예, 디귿 요 2개네요. 그럼 풀어놓고 또 계산 잘못 세가지고 틀리는 경우 많아요, 이거. 가장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게 몇 개인가, 소위 개수형 문제죠. 근데 과거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평균 2문제 나옵니다. 40문제 중에 개수형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을 때 4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몇 개인가. 자, 포상금 좋네요, 문제 이것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포상금 지급 대상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 암기 프린트 47번에 보면 6개 적어놨죠. 감면받을 수 없는 것. 감면받을 수 없는 것 6개 적어놨습니다. 자, 이게 지금 포상금 지급 대상이네요. 포상금 지급 대상. 포상금 지급 대상. 전부 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네요. 이거. 둘, 넷, 여섯 개 다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에는 다 해당되죠. 이 중에서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걸 보면 되겠네요. 거짓 신고한 경우 감면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는 암기 프린트 47번에 보면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니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는. 요거 주택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는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 됩니다. 암기 프린트 47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미음은 부정하는 방법을 허가받은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고 이거는 아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 취득 가격의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0에 상당한 금액 이하의 벌금이죠.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뭡니까?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잖아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고. 2번이 답이네요. 기업, 리얼 두 개가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입니다.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것 47번 6개 기억하라고요.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이 6개는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니다. 거짓 신고한 경우는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 된다고요. 주택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도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 된다. 또 문제를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것은 몇 개인가 해도 2개네요. 니은 디귿은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니잖아요. 니은 디귿은. 아닌 것은 해도 2개, 감면 대상인 것은 해도 2개네요. 문제는 다양하게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